한복, 아리랑, 김치, 삼계탕, 태권도까지 인기 있는 것이라면 모두 자신들의 것이라고 우기는 나라가 있죠. 바로 우리의 이웃나라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남의 문화를 도둑질한 역사가 2000년 가까이 되어 간다면 믿어지시나요? 그리고 심지어 석가모니와 불교, 서양의 천문학과 수학 지식까지 무게감이 상당한 문화들만 골라서 훔쳐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뇌질주입니다. 짝퉁하면 생각나는 나라가 있으신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같은 나라를 떠올리실 거예요. 바로 중국이죠. 한 국가의 이미지가 짝퉁이라는 부정적인 단어와 연관된다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달가운 일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1990년대부터 급증하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선진국에서 오랜 기간 지적해왔던 문제였어요. 얼마나 골치 아픈 문제였는지 마이크로소프트를 필두로 한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합에서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도적, 강도질, 해적질과 같은 단어로 표현하면서 세계 해적질 연구와 같은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기도 해요. 그런데 중국은 문화 콘텐츠를 베껴가기만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대표적인 예로는 발해와 고구려의 역사를 훔쳐가려는 동북공정과 한복, 김치, 태권도와 같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문화 콘텐츠를 훔쳐가려는 신동북공정 등이 있죠. 그런데 중국의 이런 행태는 무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되어 왔다고 해요. 중국의 첫 번째 문화 강탈 대상은 무려 석가모니였어요. 기원전 200년경에 중국 한나라의 문헌에서 노자화오설이라는 이론이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이론의 내용을 요약하면 중국의 사상가 노자가 오랑캐 나라인 인도에 건너가 석가모니로 다시 태어나서 본인들보다 지적 수준이 낮은 인도의 오랑캐들을 가르쳤다는 이야기죠. 즉 석가모니는 노자의 환생이고 노자의 가르침이 바로 불교라는 주장이에요. 이 이야기는 점차 발전하다가 중국 내에서 도교와 불교의 갈등이 심각해진 기원 후 200년경에 서진 왕조 때 도교의 경전으로 쓰여요. 불교 측의 기록에 의하면 서진의 2대 황제인 해황제 때 왕부라는 도사가 승려 백원과의 논쟁에서 패배하자 불교를 비방할 목적으로 노자화후경이라는 경전을 지었다고 해요. 불교와의 마찰이 잦아지면서 불교보다 도교를 우위에 놓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기존에 돌아다니던 이야기를 정리해서 경전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물론 불교 측에서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어요. 노자화오설에 대항하기 위하여 불교 측에서도 삼성화 현설을 내세웠는데, 불타가 중국으로 3인의 제자 유동보살, 광정보살, 마가섭을 파견하여 각각 공자, 아내, 노자로 태어나게 하였다는 주장이에요. 하지만 중국의 황실은 삼성화 현설을 배척하고 노자화오설 편을 들어주었죠. 중국의 다음 약탈 품목은 서양의 선진 과학기술이었어요. 17세기 중국으로 많은 서양 문물이 유입되었는데, 당시 중국인들은 자국의 천문지식과는 차원이 다른 높은 수준의 지식에 당혹감을 금치 못했어요.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이론이 바로 서학중원설이에요. 중국의 가장 오래된 천문 역산서 주비상경에 천동설이나 지동설과 같은 우주 구조론과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매우 유사한 구구술이라는 수학적 원리가 수록되어 있는데, 중국에서 명맥이 끊긴 주비상경과 같은 중국 고대의 이론들을 서양인들이 전수받아 발전시켰다는 주장이죠. 서학중원설에서 말하는 주비상경은 서양인들의 이론에 의해 주목받기 이전까지 거의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천대받았던 서적이었는데, 청나라의 역상가 매문정이 서학중원설을 이론적으로 증명하려고 시도하면서 매문정의 주장이 중국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죠. 마침 자존심에 크게 상처가 난 중국의 학자들이 매문정의 학설에 힘을 실어주면서 18세기 초를 기점으로 서학중원설은 중국의 공식 견해로 확립되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억지스러운 주장은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 조선 말기의 문신이자 수학자인 남병철은 서양의 학설이 고대 중국에 있었다는 이유로 그것이 중국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조상이 지은 훌륭한 저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망가뜨린 후손이 다른 이의 저택을 보고 건축법이 같다는 이유로 자기 것이라고 우겨 강탈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죠.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선진국들과 기술 격차가 벌어지고 수많은 검열로 인해 중국에서 생산되는 문화 콘텐츠가 국제적으로 뒤처지게 되면서 중국의 문화 도둑질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어요. 타국의 문화를 무분별하게 가져가서 사용하는 중국의 모습을 보면 관련법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중국은 1990년대 약 10년에 걸친 미국과의 무역 분쟁 과정에서 미국의 압박으로 특허법과 상표법, 지식재산권법, 저작권법,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조례 등을 제정하였고, 예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규정하는 베른 협약과 음반 제작자 권리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 등에 가입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중국의 지식재산권은 자국의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세계 정치의 필요에 의해 추진된 것이었죠. 이러한 법은 중국 국민들의 생각과 행동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중국인들은 법을 무시한 채 선진국의 소프트웨어나 문화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베껴 사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콘텐츠를 도둑맞은 선진국들은 중국을 국제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95의 무단 복제품 사용과 관련하여 중국의 야두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1990년대에 미국과의 무역 분쟁 때부터 쌓여왔던 중국인들의 반미 정서가 폭발했죠. 중국의 지식인들은 이러한 분위기를 틈타 중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서도 훨씬 높을 정도로 지나치다라고 주장하면서 지재권을 축소하라고 촉구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이후 국가가 지재권 관련 정책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수용되었죠.
이때 마침 대만의 미디어텍사가 휴대전화 제작에 필요한 모든 칩을 하나로 통합하여 상업화했는데 휴대전화 생산에 가장 어려운 공정이 해결되면서 휴대전화를 제조, 변형, 개선하는 작업이 훨씬 용이해졌어요. 그래서 수많은 무허가 업체가 미디어텍 칩을 탑재한 양질의 짝퉁 휴대전화를 경쟁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했죠. 너무 비싸서 사용하지 못했던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되자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었고 이 과정에서 크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불법 복제를 통해 성공하는 모습을 목격한 중국인들은 기존 물품을 모방하더라도 부분적 변형을 통해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모방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게 돼요. 이러한 문화를 산자이 문화라고 불러요. 산자이는 산채, 즉 산속의 오두막이라는 뜻으로 수호전에서 산적들이 기거하던 곳을 의미해요. 국가 통제의 외부에서 작동하는 비합법적인 영역과 국가의 입장에 반하지만 인민들에게는 영웅으로 인식되기도 하는 산적들의 통치 영역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지식재산권 문제로 국제적으로 두들겨 맞는 국가에 대한 아쉬움과 불법적이지만 서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산자이 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함께 포함된 용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이때부터 중국 내에서 모방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국가나 인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할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해졌죠. 여기에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1990년대부터 중국 역사 교육의 방향이 민족적 자존심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강화되면서 중국의 이익만을 외치는 강경한 젊은 세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를 향한 동북공정도 중국의 이익이라는 정당성 아래서 펼쳐지는 거죠. 게다가 55개의 소수민족이 존재하는 중국 안에 한국과 유사한 문화를 가진 조선족이 포함되어 있어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의 문화는 참 먹음직스러운 먹잇감이 된 거죠. 모두가 힘을 모아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려는 노력을 지속한다면 한국 문화에 대한 중국의 침략이 불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게요. 다음에는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혹시 궁금하신 주제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두뇌질주였습니다.